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충남 홍성에서 아이 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철통같이 지키면서 살았던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남 속이지 말자, 그게 제 좌우명이었어요. 결혼 전엔 제 뜻대로 사는 게 쉬웠어요. 근데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 보니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네요.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큰일을 겪고 지금은 11살, 9살인 아들 둘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애들이 세상 물정에 조금씩 눈을 뜨더니 저한테 자꾸 묻네요. 특히 큰애 눈치가 빤합니다. 아빠는 왜 안 오냐, 어디 갔냐 묻는데 그때마다 정말 괴로웠어요. 남편은 지금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4년 전에 전 이런 상황을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땐 모든 게 완벽했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 것 같았어요. 4년 전 그날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품고만 있기엔 너무 힘들어 익명의 힘을 빌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어려서부터 어른들 말을 잘 들었어요. 부모님,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절대로 안 했죠. 좋게 말하면 모범생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지식한 아이였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말 있잖아요. 전 제가 백로라고 생각했고 의심이 없었죠. 세상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다닐 땐 선도부도 하고 애들이 잘못한 일엔 꼭 이빠른 소리를 했습니다. 너 학생이 이런 거 신고 다녀도 돼? 양말은 무조건 흰색인 거 몰라? 스타킹도 안 신고. 너무 불량한 거 아니야? 네가 뭔데 그래? 네가 선생님이라도 돼? 내가 스타킹을 신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선도 보면 다야? 그래, 나 선도부다.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 몰라? 그리고 수업 시간에 껌도 씹더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안 그럼 선도부장 자격으로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그래, 너 잘났다. 일러라 일러. 그렇게 살면 재밌냐? 재밌어? 쥐가 무슨 선생님인 줄 알아. 재수없게. 전 귀 밑 2cm 단발에 교복 규정도 엄격하게 지켰어요. 저를 보고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할 정도였죠.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은 쳐다도 안 봤어요. 당연히 선생님들한테 예쁨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부도 상위권이었어요. 저한텐 이게 다 너무 당연했습니다. 비행 저지르고 날라리처럼 노는 거 관심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그런 절 엄청 믿어주셨죠. 불평, 불만 늘어놓을 시간에 공부 한 자라도 더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인생은 탄탄대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된 건 사실 집안 배경 탓도 있었습니다. 아빤 가끔 술을 드실 때마다 드시면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형이 도둑질만 안 했어도 우리 집이 망하진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 나도 태양물도 먹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라고. 지금 내 신세를 봐라. 가진 게 뭐가 있어. 큰형이 뭐라고 장남이 뭐라고 옥바라지에 사업자금에. 아버지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 많은 재산 다 어디 갔어요. 공부 잘한 둘째 아들은 덕분에 대학도 못 가고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다고요. 어렸을 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커서 다 알게 됐죠. 우리 집은 유복한 편이 아니었어요.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했는데 밥만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둘째인 우리 아빠는 큰아빠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셨어요. 큰아빠는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들었고요. 20대에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간 뒤 인생이 잘 안 풀리셨대요. 그래도 장남이라고 친할아버지는 큰아버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였죠. 옥바라지도 해주고 출소한 뒤에는 가게도 차려주고 물심양면 뒷바라지 했다가 재산 다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빤 공부를 엄청 잘했는데도 대학 문턱도 못 가봤고 그게 늘 한이 맺힌다고 하셨죠. 저희 삼남매한테도 늘 강조하셨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그랬다. 나쁜 짓 하면 고스란히 돌아오게 돼 있어.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걸 감싸주고 못 본 척하면 그때부터 그 집안에 망조가 드는 거야. 네 애비를 봐라. 형 하나 잘못 둬서 신세 망친 거. 죽은 네 큰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싹수가 노랬다. 술 먹고 노는데 1등이었다고. 덕분에 집안 다 말아먹었지. 너희들도 까불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알았어? 할머니, 할아버진 아빠가 술 먹고 한탄을 하실 때면 방문을 꼭 닫고 내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전 아빠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죠. 근데 동생들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동생들은 절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밑으로 하나 있는 여동생이랑 많이 싸웠어요. 걘 저랑 많이 달랐죠. 제가 학교에서 상을 타오거나 시험을 잘 보면 아빤 저만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시켜주셨어요. 집에 올 땐 동생들 줄 과자를 하나씩 사왔죠. 저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 동생 반응은 달랐어요. 자식을 이렇게 차별해도 돼? 시험 잘 보면 돈가스 먹어도 되고 공부 못하면 과자 쪼가리나 먹으라는 거야? 언니 넌 좋겠다. 공부 잘해서. 그래도 난 언니처럼 답답하게는 안 살아. 야, 박영미, 너도 돈가스 먹고 싶으면 공부나 해. 투덜거리지 말고. 그리고 너 교복 치마 왜 그렇게 짧게 입어? 자꾸 벌점 쌓이는 거 잘하는 짓이야? 뭐야, 학교에서나 선두부지. 집에서도 선두부 노릇하니? 범생이는 언니나 하라고. 난 벌점 쌓여도 멋쟁이로 살 거니까. 남동생도 여동생이랑 비슷했어요. 둘은 아빠가 자기들만 차별한다면서 늘 삐딱했죠. 전 걔들이 한심했고 언제 철드냐고 늘 혼냈던 것 같아요. 전 대학도 좋은 곳에 한 번에 붙었어요. 4년 장학금 받고 들어갔다고 아빠는 동네방네 떡도 돌리셨어요. 아빠의 한을 풀어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제 목표는 졸업 전에 취업하는 거였어요. 근데 막상 대학에 갔더니 관심사가 연애로 옮겨갔어요. 저도 풋풋한 새내기다 보니까 연애하는 애들이 내심 부럽더라고요. 남자친구 자랑하는 애들 보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연정아, 넌 걔를 어떻게 믿고 연애를 해? 미팅에서 처음 본 애 아니야? 어떻게 믿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생판 모르다가 미팅에서 처음 만났잖아. 걔가 어떤 집 아들인지 뭘 하면서 컸는지 다 알아? 어떻게 마음 놓고 만나? 야, 넌 무슨 조선시대 사니? 만나서 얘기해보면 알지. 그러라고 데이트라는 게 있잖아. 참미 너 완전 쑥맥이구나? 그러지 말고 너도 연애라는 걸 좀 해봐. 친구 말이 맞는 게 전 남자친구 사귈 생각을 하면 닭살부터 돋았어요. 괜히 연애한답시고 이상한 애 만나서 인생 꼬이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고요. 남들 연애하는 것만 실컷 보다가 대학 3학년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전 모태 솔로였어요. 4학년에 올라가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5살 위였고 복학생이었어요. 별명이 대쪽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야, 대쪽 선배 복학했다는 거 들었어? 대쪽 선배? 아이, 너 몰라? 전설적인 선배 있잖아. 1학년 때 있었던 일 기억 안 나? 총학생회에서 학생회비 횡령한 거. 대쪽 선배가 밝혀내서 유명했는데 너 몰라? 그런 일이 있었어? 하긴 1학년 때도 넌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으니까. 암튼 대쪽 선배 제대해서 복학한대. 우리랑 수업 같이 듣게 될걸. 무조건 그 선배는 피하고 봐야 돼. 같이 조별 과제라도 해봐. 1, 2학년 애들이랑 똑같이 개고생해야 할걸. 졸업반이라는 변명도 안 먹힐 거라고. 며칠 후 교양 수업에서 대쪽 선배를 보게 됐어요. 학생인데도 빳빳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자세도 엄청 꼿꼿하더라고요. 표정도 어쩜 그렇게 빈틈이 없는지 왜 그 선배 별명이 대쪽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말도 해봤는데 진짜 어른 같고 너무 믿음이 갔어요. 무척이나 지적이고 똑똑해 보였죠. 전 솔직히 한눈에 반한 것 같아요. 몰랐는데 제 이상형이 그 선배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자꾸 대쪽 선배 생각만 나고 밤에는 잠도 못 잤습니다.
연애 경험도 없고 어수룩한 제가 선배 앞에만 서면 안절부절 못하니까 친구가 먼저 눈치를 채더라고요. 야, 너 혹시 범규 선배 좋아하니? 왜 저 선배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내가 그랬어? 척 보면 모르냐? 너 대쪽 선배 앞에서 귀까지 빨개지는 거 알아? 확 범규 선배한테 고백해버려. 너 완전히 푹 빠진 것 같은데? 야, 무슨 고백을 하라 그래. 저 선배는 내 이름도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확 고백해봐. 혹시 아니? 선배도 널 좋아하고 있을지. 내가 봐도 범규 선배 너랑 딱이다. 고지식한 사람들끼리 잘해봐. 친구의 비아냥인지 농담인지 모를 얘기를 듣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고백하라는 친구 말만 머리에 맴돌았죠. 선배는 솔직히 인기 있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은 멀끔하게 생겼는데 도무지 빈틈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술자리에서도 흐트러지는 일 없었고 후배들한테 공부해라, 시간 아껴라 그런 말만 하는 답답한 선배로 통했죠. 하지만 전 그런 선배가 마냥 좋았고 곧 제 마음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네가 4학년 찬민이? 네? 절 아세요? 알지 그럼.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이 뭘 그렇게 봐. 제 사촌 오빠랑 닮아서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 점심은 먹었니? 아니요. 같이 학생 식당 갈래? 나도 아직인데 내가 사줄게. 같이 밥 먹고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데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모를 지경이었죠. 선배는 절 귀엽게만 보다가 결국 사귀게 됐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냥 웃기만 했던 사람이 자꾸만 저한테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선배도 연애 경험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참 연애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만나서 밥 먹고 진로 얘기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오히려 전 그 점이 좋았어요. 선후배들은 우리 커플을 천생연분이라고 놀렸습니다. 놀림 받는 줄도 모르고 전 선배랑 딱 붙어 다녔어요.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남들이 보면 그게 데이트냐고 할 정도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사랑을 키웠어요. 어쩜 그렇게 비슷한 게 많은지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막장 이야기가 나오면 둘 다 얼굴을 찌푸렸죠. 바람을 피운다거나 범죄 저지르는 내용을 선배는 엄청 싫어했어요. 왜 저런 이야기를 만들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저런 범죄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다니 감독이나 작가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 폭력 쓰는 사람들 얘기가 왜 궁금해? 그러니까 배울 게 하나도 없는데 저런 영화는 보지 말자. 전 선배의 올곧고 반듯한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있으면 생각이 통하니까 편하고 의지도 됐고요. 이런 사람이면 미래를 함께해도 되겠다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연애하는 걸 집에 들키고 말았어요. 선배가 집에 데려다 주는데 여동생한테 들키고 말았죠. 동생 영미는 선배랑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더니 비웃더라고요. 저보고 연애도 똑같은 사람이랑 한다면서 그런 사람이 뭐가 좋냐고 물었어요. 전 대쪽이라는 선배 별명 얘기해주면서 까불지 말라고 했죠. 걔가 사귀는 애들이 더 한심했거든요. 멋이나 부리는 건달 같은 애들만 사귀면서 저한테 충고하는 게 우스웠어요. 그랬더니 동생은 저보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점잖은 척 굴어도 뒤에서 호박씨 까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폼 잡는 남자랑 만나냐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죠. 시간은 흘러 제가 먼저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왔어요. 선배도 졸업 후에 바로 대기업에 바로 입사했습니다. 워낙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준비를 잘해서 바로 취업이 된 거였죠. 선배는 입사하자마자 능력을 발휘해서 승진도 빨랐고 동기들보다 엄청 잘 나갔어요. 연봉도 꽤나 높은 편이었죠. 전 그런 선배가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 되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아빠는 예비 사위를 티나게 반기셨습니다. 찬미야,
아이 성서방 정말 반듯하더라. 우리 큰딸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재주도 있었어. 하나부터 열까지 어쩜 이렇게 이쁜 짓만 할까? 아빠, 내가 어린애야? 내가 그래도 남자 보는 눈은 있다고. 역시 우리 장녀가 최고다. 여보, 고생해서 자식 키운 보람 있지. 더 고민할 거 없어. 찬미 시집 보냅시다. 영미, 준혁이, 너희도 찬미처럼 결혼하려면 좋은 사람 데리고 와. 없는 돈을 만들어서라도 당장 보내줄 테니까. 전 동생들 앞에서 기가 살았어요. 부모님의 응원에 예비 남편의 든든한 배경까지 거칠 게 없었죠. 부모님의 열렬한 응원 끝에 우린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전 제 인생이 장밋빛일 거란 생각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어요. 결혼할 때 우린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 전세를 구했고 같이 1, 2년 더 맞벌이하면서 집을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결혼은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시아버님이 무서웠거든요. 제 특기가 어른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거라고 해도 다혈질의 불같은 성격의 아버님 앞에서는 심장이 쪼그라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호랑이같이 무서운 시아버지와 해맑기만 한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더 놀랐던 건 남편이 아버님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였어요. 결혼 당시 시아버지는 65이셨는데 남편은 아버님 앞에선 유순한 양이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별일도 아닌데 호통을 치시면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며느리 앞이라고 내가 점잔 뺄 거란 생각은 하지 마라. 자식이라도 낳아야 어른 대접을 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세아가, 내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그러려니 해라. 괜히 겁먹지 말고. 알았니? 네, 아버님. 처음엔 아버님 뵙기가 너무 떨리더라고요. 목소리가 엄청 크시고 말투도 늘 화나신 것 같았죠. 남편 말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더 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둘, 특히 남편은 장남이라고 더 무섭게 키웠다고 들었어요. 반면 시동생은 남편보다 10살이 어렸는데 성격이 완전히 딴판이었죠.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성격도 외모도 남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남편은 아버님한테 혼나면 시동생한테 그 화를 푸는 것 같았어요. 말로는 뭣도 모르는 녀석 가르친다고는 하는데 제 눈엔 화풀이 하는 걸로 보였어요. 범식이 녀석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어. 공부든 취업이든 둘 중 하나는 확실히 해야 할 거 아니야. 고등학생이 학교 끝나면 알바나 하고 있고 수능도 안 본다고 하고 졸업 후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말이 돼? 먹고 사는 게 장난인 줄 알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왜 그래?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너무 뭐라 그러지 마. 당신이나 나나 공부가 적성에 맞았지만 아닌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 그리고 좀 이상하다. 아까 아버님한테 혼나더니 그 분풀이 도련님한테 하는 거야? 분풀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암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범식이 보면 한마디씩 잔소리 좀 해. 슬쩍 용돈이나 주지 말고. 알았어? 남편 걱정이 지나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도련님은 하는 일이 뚜렷하지 않았죠.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큰 고민 없이 커피숍이나 PC방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적당히 시아버지 비위를 맞추면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도련님 성격은 진짜 좋았습니다. 일단 잘 웃었고 굉장히 밝았어요. 또 자상하고 말도 잘 붙여서 저도 도련님을 참 좋아했어요. 친근하게 살갑게 굴어서 제 동생들 같기도 했죠.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알바비 받았다고 저한테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형수님, 오늘 불금인데 뭐 하세요? 이 또 퇴근하고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 먹어요? 재미없게 그러지 말고 저랑 만나요. 실은 저 알바비 받았거든요. 제가 한턱 쏠게요. 그래요? 축하해요, 도련님. 밤늦게까지 일하던데 그 돈을 왜 나한테 써요? 저금을 하거나 친구들이랑 노시지.
형수님한테 맛있는 거 꼭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매번 형 잔소리 막아주는 것도 고맙고. 형수님, 한번 시간 내주세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스파게티? 삼겹살? 아니면 돈가스? 떡볶이면 됐어요. 우리 동네에 즉석 떡볶이 맛있는 데 있는데. 이게 고작 떡볶이요? 친동생들도 저한테 안 그러는데 시동생은 달랐어요. 시동생이 오히려 친동생처럼 살갑게 굴었죠. 전 그날 시동생이랑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남편은 떡볶이를 싫어해서 같이 분식집에 간 적이 없었죠. 같이 얘기하면서 매운 떡볶이 먹고 빙수까지 먹고 놀았어요. 시동생은 남편과는 10살 차이지만 저와는 5살 차이니까 편하고 귀엽기까지 했습니다. 가끔 남편을 보면 동생한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잔소리에 혼내기만 했으니까요. 남편 하는 말의 요점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였죠. 언제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 거냐고 훈계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때마다 도련님은 애교를 부리면서 넘어가더라고요. 형,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자기 먹을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잖아. 형이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지만 난 아닌 거 몰라? 공부 말고 먹고 살 길 찾아볼 테니까 걱정 마. 장사도 있고 사업도 있고 배짱이처럼 놀지만은 않을 거라고. 무조건 걱정 말라고만 하고 네가 노력하는 게 뭐가 있어. 번듯한 직업 있고 학벌 있어도 살아남기 힘든 거 몰라? 언제까지 허허실실 대충대충 넘어갈래? 대학은 왜 안 가는 건데 시간 가는 게 아깝지도 않냐? 머리도 좋은 녀석이 왜 그래? 정신 좀 차려 이 녀석아. 시동생은 남편과 아버지한테 구박을 받으면서도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신기할 정도였죠. 뭔가 나름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았고 늘 당당한 게 보기 좋았어요. 알바비 받으면 그걸 흥청망청 쓰는 것도 아니었죠. 저축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군대도 안 간 시동생을 너무 다그치는 것 같아 가끔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었죠. 한 번은 시동생이 저한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일찍 어머니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었다고요. 엄한 아버지 무서운 형 밑에서 정이 많이 고팠다는 얘기였죠. 그래도 자긴 아버지랑 형밖에 없다고 했어요. 가족이라곤 그 둘뿐인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면서 절 보고 웃더라고요. 마음이 찡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형이 까칠하게 굴어도 형수님이 이해해 주세요. 우리 형 보기보다 마음도 약하고 착해요. 제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강한 척 하느라 그런 거지. 형수님은 잘 알죠? 시동생은 겪을수록 더 정이 드는 사람이었죠. 전 애틋한 마음에 종종 시동생을 챙겼어요. 남편이 혼낼 땐 방패막이도 돼주고요. 그렇게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 사이 남편과 전 맞벌이하면서 집도 샀고 아들도 둘이나 낳았어요. 남편 따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고비 같은 건 오지 않았죠. 한 번은 시동생이 놀러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같이 뉴스를 봤는데 30대 가장이 슈퍼에서 분유를 훔친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집에 분유는 떨어졌는데 살 돈은 없어서 훔쳤다는 얘기였어요. 남편은 그 뉴스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분유 살 돈이 없어서 그걸 훔쳐? 너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려고? 너무 안 됐다.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 물론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질렀지만 훈방 조치한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 슈퍼 주인도 용서해줬다잖아. 나도 애 키우는 아빠지만 그래서 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만한 준비 없이 애를 낳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뉴스를 보던 시동생은 형 그러지 말라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오죽하면 그랬겠냐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또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하냐고 시동생을 나무랐죠. 형제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두 사람은 참 달랐어요. 남편은 늘 자신감 있고 당당했죠. 시동생은 마음이 여리고 정이 넘쳤고요. 그 일만 없었으면 평생 둘은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4년 전 그날은 유난히 평화로운 일요일이었어요. 점심으로 칼국수를 끓이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이 울렸죠. 전화를 받은 남편은 사색이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공장에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셨단 말이에요? 어딘데요? 당장 갈게요.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은 일단 애들이랑 집에 있어. 가서 상황 보고 전화할게. 아버님은 그때까지도 직원이 6명쯤 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평소 워낙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한 체질이셔서 큰 걱정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더 참담했어요. 암 말기였습니다. 이미 암세포는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였어요. 평소 아버님은 풍채도 좋으셨고 작은 통증 같은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통 어디가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공장 운영도 당장 문제였어요. 시아버지는 바로 입원을 하셨고 공장은 남편이 임시로 운영을 하게 됐죠. 하지만 회사를 그만둘 순 없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바로 공장으로 다시 출근을 했고 전 시동생과 번갈아 가며 아버님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애들도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라 간병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퇴근 후 공장 일로 쉴 수가 없고 피로가 쌓여만 갔어요. 코피도 몇 번이나 쏟더라고요. 온 가족이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동생은 애써 웃더라고요. 오히려 저와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요. 형수님,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아버지 손금에 생명선 엄청 긴 거 봤어요. 평소에 가리는 것 없이 잘 드시고 체구도 좋으셨잖아요. 잘 버티실 거예요. 걱정 말아요. 또 아버님께서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셨어요. 우린 장기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 바람과 달리 시아버지는 금방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암 이겨내시고 20년은 훨씬 더 사실 줄 알았는데 너무 큰 충격이었죠.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애들이랑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곧 임종하실 것 같으니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였죠. 남편은 그때 시동생이랑 같이 있었고 저만 애들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아버님이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은 자식들이 함께할 수 있었어요. 아들 둘의 며느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일찍 가시는 게 어딨어요. 나 아직 군대도 안 갔는데, 장가도 안 갔는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일찍 가냐고요. 허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하실 줄은 누구도 몰랐어요. 장례식을 치르고도 자식들은 아버님의 죽음을 실감할 수 없었죠. 공장이나 시아버지 댁에 가면 금방이라도 호통을 치시며 나오실 것 같았어요. 입원 전에 늘 쓰시던 리모컨, 땀수건, 신발들은 주인을 잃고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우환은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슬픔에 젖어 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 전화가 울리길래 제가 받았는데 경찰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뺑소니 사망사고 참고인으로 남편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죠. 뭐라고요? 뺑소니 사망사고요? 전화 맡겨주신 거 맞아요? 제 남편 이름 성범규예요.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에요? 저희 애 아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남편에게 전화한 게 맞다고 했고 전 엄청 놀랐습니다. 잘못된 게 분명하다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 역시 그렇다고 했어요.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나도 모르는 일이야. 참고인 조사일 뿐이니까 조사만 받으면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이상하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왜 이런 일에 엮여. 너무 속상하고 불쾌해. 찜찜하고. 내가 같이 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혼자 다녀오는 게 낫지. 별일도 아닌데 미리 걱정하지 말고. 남편은 눈빛조차 흔들림이 없었고 전혀 당황한 표정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고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절 안심시켰죠. 저도 더 의심하기 싫고 회사에 복직도 한 터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잘 처리될 거라 생각하고 잠에 들었어요. 지나가는 해프닝일 거라 생각한 거였죠. 다음 날 전 퇴근하면 곧장 시아버님 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짐들을 도련님과 정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전 회사에 야근 명령이 떨어졌어요. 복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만 빠질 수 없어서 시동생한테 연락을 했죠. 짐 정리는 다음에 하자고 문자를 보내고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 다 돼서 야근이 취소됐고 전 아버님 댁으로 향했어요. 어차피 도련님은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을 게 뻔해서 저녁밥 사들고 간 거였습니다. 살아생전 시아버지는 공장 근처에 있는 오래된 주택에 사셨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 오래된 대문을 쓰고 계셨죠. 집 열쇠는 대문 옆 화분 밑에 넣어두시곤 했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열쇠가 거기 없더라고요. 집엔 분명 불이 켜져 있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깥 현관에 남편 신발과 도련님 신발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서준 아빠 오늘 공장일 많댔는데 여기로 왔어? 남편은 공장일이 바빠 짐 정리를 같이 못한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은 회사 퇴근 후에 공장에 출근하고 있었어요. 거의 자정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곤 했습니다.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니 저처럼 일이 일찍 끝났거나 일이 힘들까봐 도와주러 온 것 같았어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성이 높았고 화가 나 있었죠. 깜짝 놀란 게 평소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웬만해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당장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잖아. 말이 참고인이지. 내가 1순위 용의자라고. 형, 진정해. 방법을 찾아보자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전과자가 되게 생겼는데. 순간 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뺑소니 사고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숨소리도 내지 않고 안에서 하는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서 연락 온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그 사건의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남편이 사고를 낸 게 사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시동생도 함께 그 차에 타고 있었던 거였어요. 차 안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남편이 치워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대화는 저한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어요. 넌 몰라도 난 안 돼. 경찰에 잡히면 난 끝장이라고. 내가 지금 감옥 가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겠어? 아버지 공장은 또 어떻고? 네 형수랑 서준이 서화 생각은 안 해? 뺑소니 사고 낸 거 알면 회사에서도 잘릴 게 분명하다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 불보듯 뻔한데 그럼 가만히 있어? 그때 운전대 잡은 거 범식이 네가 한 걸로 해. 그 방법밖에 없어.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큰 충격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것 같아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감옥 가면 잃을 게 많으니 시동생이 한 것처럼 짜고 자기 대신 감옥에 가라는 거였어요. 남편은 운전은 시동생이 했고 자신은 뒷좌석에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경찰에 자수하자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떡해.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해. 형, 나 무서워.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 하지만 남편은 거침없었어요. 망설이는 시동생을 무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원한 거 뭘로 들었어? 형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고민을 해? 당연히 알겠다고 해야지. 두말할 거 없이 네가 했다고 해야지. 형수랑 애들, 공장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다 책임질 수 있어?
무조건 뺑소니는 네가 저지른 걸로 해. 그게 옳아. 전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습니다. 숨죽이고 집을 나와 정신없이 동네 밖까지 뛰어갔어요. 숨이 턱에 차고 머리가 어지러웠죠. 뭐가 뭔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우리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뛰어들었을 때 아는 이웃이 저한테 말을 시켰어요. 무슨 일 있냐고 왜 그렇게 뛰어오냐고요. 전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애들이 엄마 왔다고 반기는데 안아줄 수도 없었어요. 전 그대로 욕실에 들어가 숨죽이고 울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엄청나게 컸어요. 모르면 몰랐지 알면서도 모른 채 하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죄를 시동생한테 씌우려 하다니 악마같이 느껴졌어요. 공장이며 가족 핑계를 대지만 그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날 남편은 만취해서 새벽에 들어왔어요. 안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현관에 고꾸라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내막을 알고 있는 전 남편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자기도 괴로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 같았어요. 새벽같이 남편은 출근했고 전 회사에 하루 쉬겠다고 연락을 했죠.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고민을 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지체 없이 제 생각을 털어놨어요. 여보, 자수해. 그게 최선이야. 나 다 알고 있어. 도련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당장 그만둬.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곧 침착함을 되찾았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꿈 꿨어? 무슨 자수를 하라는 거야? 내가 범죄라도 저질렀단 얘기야? 당신 남편이? 거짓말해도 이미 늦었어. 나 다 알고 있다고. 아버님 때 정리하기로 한 날 밖에서 다 들었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야? 뺑소니 사고라니. 전화 왔을 때 아니라며. 경찰이 잘못 안 거라며. 죄 지은 것도 모자라서 자기 죄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 마음 돌려. 당신이 지은 죄값 당신이 받으라고. 순간 남편의 눈빛이 돌변했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무섭고 냉정하게 변한 남편은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었어요. 저보고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자수를 하면 회사에서 쌓은 커리어도 박살이 나고 아버님 공장도 결국 망하고 말 거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애들 얘기 꺼내면서 아버지가 감옥 간 걸 알면 애들이 어떻게 잘 클 수 있겠냐면서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범식이가 나 대신 실형 살고 나오면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걔가 교도소 가 있는 동안 난 내 자리에서 열심히 돈 벌고 아버지 공장도 일으켜 세울 거라고. 내가 걔 버리기라도 한대? 당신 진짜 내 마음 모르겠어? 내가 교도소 가면 범식이가 내 역할 다 할 수 있을까? 현실을 봐. 당신 애들 엄마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기어이 날 감옥에 보내야겠어? 하지만 전 제 생각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남편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아는 사실을 모두 증언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무서운 얼굴로 절 몰아세웠어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네가 이러고도 내 아내라고 할 수 있어? 애들 엄마라고 할 수 있냐고? 제겐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이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패가 망신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알던 남편이 만나 얼굴도 보기가 싫었습니다. 전 애들 방에서 자고 남편은 또 새벽 일찍 일어나 출근했어요. 자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전 시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사이 시동생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마음고생이 무척 심했던 것 같았죠.
전 시동생을 붙잡고 설득했어요.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다고 없는 일 지어내서 자수하지 말고 경찰에 솔직히 말하자고 했어요. 전 당연히 제 말에 따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들어줄 부탁이 따로 있지 살인죄까지 뒤집어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시동생은 뜻밖의 대답을 해왔어요. 솔직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형수, 내가 감옥에 가는 게 나아요. 난 결정했고 형수만 마음 돌리면 돼요. 아니 내가 딸린 식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형 말대로 형이 감옥 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요. 아버지 공장, 형이 사회생활 해오던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형을 얼마나 믿고 좋아했는데 진실을 알면 사람들 다 형을 욕하고 싫어할 거라고요. 서진이 서아는 또 어떻게 하고요. 우리 이쁜 조카들 아빠 없이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벌 받는 게 맞아요. 뺑소니 사고 내가 한 걸로 해요. 도련님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기가 형 대신 감옥에 가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출소하게 되면 그 다음은 형이 책임져 줄 거란 말도 굳게 믿고 있었어요. 형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난 이미 마음 정했어요. 또다시 찾아와서 나 흔들지 말아요. 형수님이랑 조카들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줘요. 부탁합니다. 시동생은 내일쯤 자수를 하겠다고 했어요. 다 내려놓은 듯한 시동생의 표정은 어둡고 힘들어 보였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이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현실과 미래만 보고 있었고 과거를 삭제하려 하고 있었죠. 대신 시동생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게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아주 조금은 흔들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소리가 더 컸어요. 그래도 엄연히 범인이 있는데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남편인데 시동생이 죄인으로 감옥에 가는 건 지켜볼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전 공장에 있는 남편을 찾아갔어요. 공장 뒤편으로 남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도련님이 자수를 한다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요. 제가 아는 바를 사실대로 증언할 거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배신감마저 느끼는 것 같았죠. 저를 노려보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감옥 가면 애들은 나에 대해 애들한테 뭐라고 말할 건데 감옥 가면 나랑 이혼이라도 할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범식이가 간다고 했어. 나 대신 감옥 가겠다고 했다고. 당신 정말 왜 이래? 애들 미래 망치고 싶어? 애들 미래? 늘 정직하라며. 거짓말하지 말라며. 근데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 발뺌하고 도련님한테 누명을 씌워? 그래놓고 발 뻗고 잘 수 있겠니? 난 아니야. 절대 못한다고. 범식이랑 내가 바보야? 쓸데없이 머리 맞대고 작당모의한 줄 알아? 왜 자꾸 초를 쳐?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그래, 한번 해봐. 나 감옥 보내놓고 너랑 애들 인생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질러 보라고. 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도련님이 자수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도 끝이라고 말했어요.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범죄자와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시작했어요. 와이셔츠에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거울을 보더라고요. 전 남편의 그런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때 7살이던 큰아들이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뜬금없이 어제 일을 꺼내더라고요. 실은 어제 저녁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동생과 놀다가 남편이 아끼던 물건을 박살을 내고 말았죠. 둘째가 공을 잘못 던져서 그렇게 된 거였고 큰애 잘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큰애가 이러는 거였습니다. 아빠, 공놀이를 하자고 한 건 나예요. 내 잘못이니까 절 혼내세요. 그게 맞아요. 남편은 평소 아이들에게 엄하게 대했습니다.
잘못을 하면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요. 거짓말은 나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건 더 나쁘다고 아이들 앞에서 늘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엄한 목소리로 아들한테 물었죠. 공을 던진 것도 장식품을 깬 것도 동생인데 왜 네가 혼나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서아 아직 어리잖아요. 5살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먼저 공놀이 하자고 했고 그래서 생긴 일이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아요? 아빠가 그랬잖아요. 동생은 나보다 어리니까 잘 가르치고 또 보호해 주라고요. 난 형이니까. 동생보다 나이도 이렇게나 많고 밥도 많이 먹었으니까 책임을 지고 싶어요.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저 손 들고 서 있을까요? 앞으로 동생이랑 사이좋게 놀게요. 순간 남편과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마터면 애들 앞에서 울음이 터질 뻔했어요. 남편 역시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 이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큰아들 서준인 남편이 하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지금까지 남편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아이가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남편의 눈가가 빨개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을 보며 말이 없는 아빠의 모습에 큰애는 겁을 먹고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막내까지 나서서 형은 아무 잘못 없다고 자기가 깬 거라고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마법에서 풀린 것처럼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들 앞에서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우리 아들들, 아빠가 한번 안아보자. 이리 와. 하지만 애들은 쭈뼛거렸죠. 잘못을 했으니 혼나야 할 것 같은데 아빠가 안아보자고 하니 이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오라고 아빠가 안아보자고 말했죠. 애들은 남편 양팔에 한 명씩 안겼어요. 여태까지 남편은 애들을 그렇게 꼭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사내 아이들은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을 꼭 안고 볼을 부비고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눈을 감고 아이들을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한번 물끄러미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애들은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가 우리 용서해 준 거 맞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죠. 마음이 심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전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간밤에 남편에게 준 이혼 서류에는 남편 도장이 찍혀 있었죠. 더 이상은 미루고 싶지 않았어요. 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면서 오만 생각을 다 한 것 같아요. 남편 없이 아이들 키울 일, 이혼녀로 사회에 나갈 일, 마음은 복잡했지만 결심엔 변함이 없었죠.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뜻밖의 상황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담당 형사를 따라갔는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남편이 와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왜 여기에? 설마 당신 자수한 거야? 남편은 절 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올곧던 남편은 자신의 죄를 자수하려고 경찰서에 제 발로 찾아간 거였죠. 순간 원망과 분노, 서러움 같은 게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 남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터져나온 눈물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자수했구나. 미안하다. 실망시켜서. 형이 자수했다는 소식에 시동생은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둘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형이 돼서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난 형 자격도 없어. 미안하다, 범씨가. 형이 잘못했다. 무슨 말이야, 형. 아이 다 나 때문이야. 그날 나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라고. 남편은 시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시동생은 모든 게 자기 책임이라고 미안하다고 오열했어요.
남편은 증거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뀐 남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남편과 도련님은 공장 앞에서 가볍게 술을 한잔 하고 있었대요. 갑자기 쓰러진 아버님 생각에 형제는 둘 다 괴로운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평소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데 너무 속상한 마음에 동생과 한 잔 마신 거였어요. 형제는 어머니 일찍 여의고 아버지 보며 살았는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나 착잡하고 힘들었대요. 여행이며 뭐며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고 불효자식이란 생각만 들더라는 거였죠.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고요. 가족들이 빨리 와야 한다는 소식에 남편과 시동생 모두 크게 당황했대요. 모두의 예상과 달리 아버님의 상태는 너무나 빨리 안 좋아지신 거였죠. 형제는 크게 당황했다고 했어요. 이미 소주 한 병을 둘이 나눠 마신 상태였고 공장은 외진 곳에 있어서 한밤중에 택시를 부르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아버님의 병세가 그렇게 빨리 악화될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한데 술을 마시는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우린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가실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그날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었는데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가실 줄도 모르고 형이랑 내가 바보짓을 했던 거예요. 시동생은 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술은 마셨지 교통편은 없지 미치고 팔짝 뛸 것 같더래요. 지나가는 차라도 있으면 붙잡고 사정을 했을 텐데 개미새끼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둘은 발만 동동 구르다 시동생이 이런 제안을 했대요. 형, 안 되겠다. 우리 차 몰고 병원 가자. 아이, 누가 알겠어.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 너 미쳤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음주운전을 어떻게 해? 잘못하면 폐가 망신한다고. 아이, 우리가 뭐 취할 정도로 마셨어? 아이, 봐. 소주 한 병 나눠 마셨고 그마저도 남았잖아. 이러다가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키면 어떡해. 지금까지 우리 무슨 얘기했어? 아버지한테 못해드린 거 많다고 불효자식이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임종까지 못 지키면 어떻게 하냐고. 차 운전해서 가자, 형. 고민하던 남편은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고 그날 밤 사고가 일어난 거였어요. 차에 치인 사람은 만취해 도로에 누워서 자고 있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에 형제는 크게 당황했고 그대로 병원까지 차를 몰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사고 수습을 해야 했는데 아버지 임종이 목전이니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도주하면 안 되는 거였다면서 시동생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어요. 어떻게든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 반대로 했다면서 자기가 감옥에 가려고 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고 오열했어요. 이후 남편은 재판을 통해 5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가 있어요. 시아버지의 공장은 사정을 알게 된 거래처 사장님이 저렴하게 인수를 하게 됐고요. 전 고민하다 모아둔 전 재산 5억을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금 및 합의금으로 모두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도련님은 정신을 차렸는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방통대 공부도 시작했고요. 전 집을 팔아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했어요. 혼자 직장 다니면서 남매를 키워나가고 있어요. 아이들은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집에 오지 않는 아빠에 대해 묻고 또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왜 집에 안 와? 언제까지 안 오는데? 서준아, 아빤 큰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고 있어. 아빠가 늘 했던 말 있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잘못한 일은 솔직히 털어놓고 반성하는 게 좋다고. 아빠가 잘못을 다 빌게 되면 우리 곁에 오실 거야. 그때까지 우리 아빠 기다리자. 제가 이렇게 말한 건 남편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가 돈 벌러 갔다거나 외국에 공부하러 갔다는 핑계 대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주라고 했거든요. 남편은 고인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애들 키우는 게 쉽진 않지만 전 꿋꿋하게 잘해나가고 있어요. 부모님을 비롯해서 친정 식구들 모두 크게 놀라고 많이 상심했죠. 특히 아버지는 남편 원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고, 멀쩡한 딸내미 옥바라지하게 만들었다고 사위를 원수로 여기셨어요. 한동안 전 친정의 발길을 끊었죠. 사이가 좋지 않던 동생들이 가끔 절 찾아와요. 와서 애들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네요. 동생들은 진심으로 절 걱정하고 위로해주고 있어요. 살면서 동생들 신세질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날이 오네요. 참, 얼마 전엔 남편이 도장을 찍고 간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원래 제 성격대로면 이혼을 하고도 남을 일이지만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어요. 죗값을 치르는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구속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 서준이 서아가 물건 깬 거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했을 때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더라. 서준이가 했던 말 기억나? 형이니까 형 노릇하고 싶다고, 책임지고 싶다고, 동생은 어리니까 잘 가르치고 보호해줘야 한다는 말. 그 말 듣고 나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 나이만 먹었지.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빠 자격 있으려면 죗값 치러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 미안해 여보. 애들 잘 부탁해.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남편과 한 배를 탔다는 심정으로 지내고 있어요. 저 고인과 고인의 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인생이라는 강물은 늘 잔잔하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굽이굽이 폭포도 있고 거대한 바위도 있지만 결국엔 넓은 바다로 가게 된다는 거, 거기서 찬란하게 뜨는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직하게 살아왔던 남편이었는데 큰 일을 겪고 나서 한순간 양심을 놓을 뻔했네요. 그래도 올곧게 키운 어린 자식들 덕에 잘못된 길을 피해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 남편분과 시동생분은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분께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누군가에게 쉽게 할 수 없는 무거운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신 사연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